유철환 이제 네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 이 사람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이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도 했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좌파는 나쁘고 우파는 착하다. 그런 얘기도요?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나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는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빼박 증거 나왔다는 거야. 빼박 증거. 네. 자,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설득해야 되니까 이따 올 때 술 챙겨와라. 와, 친구한테. 물처럼 보이게 해서 챙겨오고 미친 놈들이지. 이미 검사랑 합의가 됐다. 비염수계 아, 최후.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진짜 확실히 정말 확실히. 아니 근데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분들이 진짜 바쁘고 힘들군요. 네네네. 여러 군데 세종에는 이제 국감을 하러 내려갔었는데 뭐 잠시 후에 다른 유철환 위원장 네. 그 위증하는 현장에서 정말 너무 심해. 복장이 터져가지고 바로 뭐 말 나온 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내란 권익위원회. 여기에서 뭐 내란 터지기 전부터 김건희 디올백 완전하게 털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직원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아주 비극적인 일도 발생을 했는데요. 그 비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판사 출신 유철환 위원장입니다. 유철환도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뭐 가장 당연히 책임이 크겠죠. 위원장이니까. 근데 MBC 보도에 따르면요. 이자가 권익위 회의할 때 전환기일은 굉장히 툭혀 세우고 전환기일. 네. EH가. 역사학자 EH가. 그리고 지기현이 윤석열 풀어준 거 있죠? 네. 그것도 옹호를 했다는 겁니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웠다. 와, 근데 반면에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진짜 큰 사건이거든요. 네. 그때는 또 오히려 서부지법 판사를 또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판사를 판사 출신이. 그 관련해서 그 MBC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국정감사장에서 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지 함께 보시죠. 현장에 있었던 분들 처음엔 아무도 안 들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위증 들어간다니까 5명이 들었어요. 와. 아. 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 중요한데 지금 그 또 안 들리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일단은 네, 뭐 잘 들리는 잘 상황이죠. 들립니다. 네. 자, 유철환 이제 네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 이 사람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이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도 했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좌파는 나쁘고 우파는 착하다. 그런 얘기도요? 그런 얘기도 해요. 성경이 성경에. 있대요. 목사님한테 성경에 좌파는 나쁘고 좌파는 나쁘고 우파는 선하다 이런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게 그러면서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처리할 때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좌파가 제기한 사건은 나쁜 사건이고 우파가 제기한 사건은 좋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또 어떻게 골라가지고 뽑았대? 그리고 이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자기 유철환 위원장 권익위원장 그 사무실에 안마 베드를 이렇게 놓고 마사지 베드를 놓고 뒤에 휠체어 밀고 다니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채용을 하셨어요. 이제 월급은 세금은 이제 나라 돈으로 나가죠. 이분한테 하루에 1~2시간씩 마사지 받으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또 디올백 이 사건 때 김 국장님 극단적 선택하셨잖아요. 돌아가셨죠. 그때 네. 이 사람이랑 쌍을 이루던 분이 정승윤 부위원장이라는 분이에요. 이 네, 사람은 네. 검찰 출신, 검사 출신. 근데 이 사람이
국감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 국장님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디올백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 맞아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사실 악마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둘이 쌍을 이뤄가지고 아주 국민권익위원회를 박살을 내놨는데 정승윤은 얼마 전에 지난 4월달에 그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네. 손현보 씨가 가서 기도해주고 맞습니다. 선거운동하고 네. 그것 때문에 손현보 손현보가 씨가 이제 지금 구속됐죠. 구속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위 극우 내란 카르텔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국민권익위원장 무슨 내란 권익위원장이야 내란 권익위원장. 심각합니다 진짜. 예. 이분은 위증으로 반드시 고발할 겁니다. 아니 무슨 기관장이 거기에 5명 손든 분이 똑같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3분하고 국장 2분이었어요. 네. 이름까지 제가 다 저도 너무 신기해서 이름을 다 기재해놨어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이 5명을 어떻게 기관장이란 사람이 5명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세요. 저는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 당연하죠.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실 효능감을 못 느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분들이 막 큰 소리만 치고 뭐 혼내는 것 같고 하다가 제대로 증거도 안 나오고 밝히는 건 없고 그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가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국회의원분들 굉장히 바쁘게 국감기간에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고쳐야죠. 그 사례로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진짜 국민 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이거. 예. 아니 근데 디오백 다 털어주고 국장님도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위원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변하는 게 하나도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증죄를 하나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직권남용으로 하나 더 제가 사건을 그때 이제 그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안 되는데 기업 민원 창구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활용을 했다라는 의혹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 직원들이 이건 쭉 보고 이거는 우리가 처리 못하고요 산자부에서 처리해야 돼요. 지식재산권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이송을 했어. 근데 유철환이 딱 위원장이 돼. 갑자기 이 사건이 부활합니다. 이미 사건이 끝난 거거든요. 네. 부활을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당황을 했어요. 국민권익위에서 어떻게 부활을 했느냐 하면 그 민원인이 새롭게 민원서를 제출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산업부로 이송한 파일을 갑자기 복사를 막 해가지고 직원이 다시 민원 접수를 해요. 말이 안 돼요. 셀프 민원 접수를 해요. 유철환 위원장이 온다면. 그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분들이 이거는 그러면 각하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각하 의견을 내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다시 조사해라. 다시 조사해라 해서 근 2년째 이게 조사가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 의견이 나오면 계속 더 조사해. 다시 더 조사해. 알아보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러면서 중간에 내가 그 민원인 그쪽 법무법인 잘 아는데 아마 이거 각하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가 힘들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시 조사해. 직권남용이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뭐 기업권익위원회, 내란 권익위원회 네.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유철환 씨가. 유철한 매우 심각한 인물이 아직도 위원장으로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박상용이 완전히 그냥 박살 내는 자리입니다. 네. 이거 아주 뭐 빼박 증거가 세상에 나와버렸으니 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수원지검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근데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아주 오만했죠. 이 문제로 불려 나온 거거든. 맞아요. 이 문제로. 그런데 불려 나와서 술 파티 의혹 같은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답이 나오냐? 주진우가 묻고 박상용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참고 함께 들어보시죠.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자, 저렇게 주진우가 묻고 박상용이 답하다. 네. 하나의 그 프로그래밍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이따위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빼박 증거가 나오고야 말았는데요. 네. 이 이야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나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는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빼박 증거 나왔다는 거야. 빼박 증거. 네. 자, 어떤 빼박 증거를 법무부가 확보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법무부에서 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정황이 있었다고 특정한 날이 23년 5월 17일인데요. 네.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이랑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확인을 한 겁니다.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 녹취록의 일부 함께 봅니다. 김성태가 직원에게 야 페트병에다가 술 담아서 준비해라. 그리고 변호사 통해가지고 검사한테 말하면 돼. 와.
술 나오고요, 검사 나옵니다. 그렇죠. 술 나오고 검사 나옵니다. 자, 김광민 변호사님,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숨통을 조여놔야 돼요. 그냥 끊어놔야 돼, 진짜. 예, 이쯤 되면 사실은 박성용 검사는 피의자 전환해서 구속영장 청구돼야 구속해야 됩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이제 김성태가 이제 오후에 출정합니다. 김성태 오후, 방영철 오후 출정인데 오전에는 수원구치소에서 이제 쌍방울 관계자들 접견을 하고요. 그날 쌍방울 관계자들이 접견 가서 오전에 수원구치소 앞에 커피숍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한겨레 보도에는 일부만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네. 저 당시가 이제 그 김성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에 대한 압박을 거의 뭐 피크로 올릴 때였습니다. 네. 이제 자백해라, 허위 네. 자백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협조를 안 하니까 전날 이제 그 접견에서 일반인 면회에서 쌍방울 이제 관계자한테 한 얘기가 내가 오늘 이화영이랑 끝장을 본다. 오늘 끝장을 볼 거고, 그래.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설득해야 되니까 이따 올 때 술 챙겨와라. 와, 직원한테. 물처럼 보이게 해서 챙겨오고. 미친놈들이지. 이미 검사랑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사실은 박상용은 이제 그 국회까지 나와서 이제 그런 일 없었다라고 우기긴 했지만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만으로 해도 이미 술파는 다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녹취를 통해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 5월 17일 날 술판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사전에 기획됐다라는 거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미 검사랑 협의를 했다. 술을 갖고 와라 하니까 5월 17일 날 술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이 사안이 수원지검하고까지 협의가 됐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날 수원지검이 회를 주문한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네. 예, 그 뭐 한 차량 한 10분 정도 거리되는 횟집에서 주문하고 결제한 내용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 사전에 술을 마시면서 이화영을 설득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라는 네. 일련의 기획이 수원지검과 쌍방울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됐었고 네. 지금까지 박상용 검사가 그토록 부인을 했었던 술파는 그 김성태 또는 쌍방울 직원들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획된 사건이었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이거는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무고하게 잡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검찰이 동원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구속된 피의자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구속된 피의자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김성태라고 하는 자는 뭐 출신이야 뭐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회사를 공중분해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중견기업 하나를 완전히 날려가면서 몇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그 와중에 도대체 이 김성태가 뭔데 내가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말을 주변에 할 정도로 그러니까 김성태 완전히 이제 검찰 편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권력 살인인 거예요, 사실. 네, 이거 심각한 사건이야.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바치 국회 나와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당당해, 억울해. 경찰 수사하고 검찰 수사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다라는 위증을 저렇게 네. 납비난 안 벗겨 살 수 있다는 거. 저거 대한민국 검찰이 지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해갖고 재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박상균이라는 사람이 뭐 검찰에서 그냥 뭐 찌질한 인물이었나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계속 이끌어왔던 특수의 간판이었잖아요. 간판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연어 술 파티 하면은 바로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한명숙 네. 사건에서 재소자들 불러서 한은상 씨 거기서 초밥 파티 했어요. 술 먹고 초밥 파티하고 핸드폰 가지고 가족들이랑 통화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그 모해 위증을 하도록 집체 훈련을 시켰죠. 그 사람이 이번에 쿠팡 문지석 검사 눈물 흘리게 했던 그 쿠팡 그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던 어미준 그 집체 교육의 집행 책임자였어요. 지금도 어미진도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억지 부리고 있어요. 똑같은 태도로 국회 나서도 그랬었고. 네. 참 잘하는 짓들이. 와 이거는 완전 이제 급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급변할 수밖에 없고요. 뭐 또 관련돼서 뭐 정황도 나온 것 중에는 5월 10일 경인 것 같은데요. 5월 10일 경 같은데. 그러니까 저때 박상용 검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쌍방울 임직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검사실에 불러서 김성태랑 같이 모의를 하게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항복 선언을 안 하니까 이화영에 대한 피의 사실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걸고 이것도 걸어서 너 이제 깜빡이 못 나온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 경찰의 그 승진 청탁을 김성태한테 받고 수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고 현재 그거는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입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로부터 경찰 인사를 청탁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기소돼 있어요? 기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중인데 그래요? 이 부분의 증언을 만들기 위해서 5월 10일경 쌍방울 직원 7명이 수원지검에 들어가는 정황이 있습니다. 쌍방울 직원이? 예, 직원들. 그러니까 김성태 혼자 압박을 하고 뭐 혼자 진술로 하면 이화영에 대한 압박이 안 되니까 쌍방울 직원들 임직원들하고 김성태하고 진술을 맞춰야 되는데
이네들이 진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쌍방울 직원 한두 명을 불러다가 말 바꾸고 맞추고 했는데 안 되니까 네. 5월 10일 날 정도에는 아예 쌍방울 직원 7명을 때로 불러다가 야 이화영한테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어떻게 하고 어떤 청탁을 했고 넌 옆에서 들었고 뭐 이런 내용 맞추기 위해서 7명을 불러다가 그 안에서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는 정황도 유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유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협박이 있었던 거네. 아예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정신 상태는 거의 피폐해져가지고 당시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막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아예 바보로 만들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초기에 술파티 얘기하면 날짜 진술이나 당시 상황 진술이나 이런 데서 약간씩 오류가 발생했는데 초반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때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놨었던 거예요. 야, 5월 10일은 별건으로 이화영을 잡아놓으려고 인사청탁건으로 입맞춤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5월 17일에 야 빨리 이재명만 불면 끝나. 야, 한잔해. 그러면 너라도 솔직히 한잔하지 않겠어? 나 같으면 한잔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면. 왜냐면 난 영원히 갇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구속 피해자들에게 저런 식으로 했던 게 최근에 대장동 재판도 남욱 변호사도 입장 바꾼 게 다 있잖아요. 바꿨어요. 검사 다 20명이 바꿨어. 돌아가면서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누가 들어와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옆에서 그랬다 하니까 나중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 잘 풀고 난 뒤부터는 과일도 먹으라고 주고 그 자리에서 똑같아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그렇게 되고 또 어제인 것 같은데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같은데 설주환 변호사가 뭐 유튜버에 나와서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요. 뭐예요? 어떤 얘기했냐면 6월 9일 날 설주환이 뭐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아, 네. 예. 그 어쨌든 6월 9일 조사 이후에 설주환이 그 조사 입회를 안 들어옵니다. 네. 안 들어오고 나니까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설주환 변호사가 안 들어오니까 이화영이 안달이 났다. 변호사가 없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의자는 변호인이 섭외가 안 되면 그거 핑계로 해서 조사 거부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은 조사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안달 난 거는 이화영이 아니라 박상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한테 빨리 이제 이재명 꼬린시킬 수 있는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설주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6월 13일 또는 14일 정도에 박상용이 전화 왔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너 왜 안 오냐 좀 들어와라. 오히려 네, 박상용이 전화 와가지고 입회를 요구를 했고 그때 그 전화기로 옆에 있던 이화영을 바꿔줬답니다. 바꿔줘서 통화를 했고 그 녹취를 설주한 얘기는 난 지금도 갖고 있다. 근데 그 녹취 내용인즉 이화영이 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한 녹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차하면 이거 터뜨리겠다라고 식의 유튜브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그거는 근데-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이화영이 거짓말한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누누이 주장했듯이 그쯤 9일부터 13일 어간 그러니까 30일까지 그러니까 9일부터 6월 초에 이화영의 진술 조서에는 이재명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네들은 지금 그 해당 조서를 제대로 못 보니까 못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면서 코너에 몰리니까 아무 말 대잔치는 하고 있는 건데 아무 말 대잔치 중에 지금 매우 중요하게 당시 박상용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자신이 거부하자 옆에 있던 이화영을 바꿔주기까지 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와. 그거 자체도 근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굉장히 아니 그렇게 나는 그걸 왜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주환이 상당히 애매한 진술을 하면서 박상용의 알리바리를 대줬거든요. 네. 결정적인 진술 안 하고 그냥 단지 그때 내가 변호한 거 맞아. 그때 내가 김현지와 소통한 거 맞아. 딱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하면서 박상용을 카바쳐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네. 이제 설주환도 자기 살 길 찾아 나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입니까? 예. 야 이거는 아무튼 술 파티가 있었다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법무부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님의 사모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응원하는 저기 단톡이 있습니다. 그 힘내라 이화영이라는 단톡 검색하시면 카카오톡에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셔가지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좀 많이 힘든가 보군요. 정서적으로. 예, 정서적으로 힘드시고요. 그래요. 아니, 굳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들어오시면 저기 그 백정화 사모님 후원해 줄 수 있는 계좌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라 이화영. 예, 힘내라 이화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김 변호사님이 굉장히 사실 좀 약간 흥분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차분하세요. 차분하셔 저분.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네, 차분합니다. 저분은. 굉장히 차분하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캄보디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캄보디아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오늘 막 귀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 단장 김병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상황이 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뭐 아주 큰 박수는 쳐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당한 박수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고생하고 돌아왔더니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당 어마어마하게 우리 의원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하나하나 저희가 또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캄보디아 상황을 이제 점검도 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향했는데 캄보디아 이제 감금됐던 3명의 대한민국 청년을 구출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캄보디아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예. 네. 근데 일부 교민이 아니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인데 무슨 뭐 정치 쇼를 하느냐라는 또 거친 표현까지 썼고요. 네. 그것과 이제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세금으로 우리 피해자들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가해자들만 다 데리고 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셔서 이 청년 3명을 구출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민주당에서 재외 국민 안전 TF를 만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3명이 급파를 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출발을 해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긴 했고 저는 하루 더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간 이유가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이버 범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데가 그 캄보디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되게 위험하게 많이 빠져 있고 또 그들이 이런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급증하잖아요. 네. 이것을 실태를 확인하고 발본색원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에서는 이제 단을 구성해서 갔고 정부에서는 종합대응팀이 가서 했죠. 그래서 사실은 18일 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64명을 소환해 왔고요. 피의자를 한국으로 이제 송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저희- 피의자는 이제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인데 그렇죠. 네. 검찰의 반려가 또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또 남아서 우리 그 젊은이들 중에 감금되어서 있는 3명을 빼내왔죠. 네. 경찰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거를 마무리를 하고니라고 하루 더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그 네. 3명은 어떻게 또 구출을 하셨습니까? 네, 3명은 제가 사실 이거 출발점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민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정모군의 어머니 민원이었는데 제가 단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8월 15일 날 캄보디아 프롬페스로 아들이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우리 아들도 지금 범죄 소굴에 있는 거 아니냐. 제발 구해달라라는 울부짖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하면서도 정모군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청년들이 네. 자이든 타이든 하여튼 그런 데에 빠져들어서 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해와야 되고 또 빨리 그 범죄 소굴에서 우리가 데리고 와서 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법적 조치를 하고 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기까지 가 있는 청년들, 국가의 책무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거고 생명을 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보다 네. 더 큰 가치는 없죠. 제가 39년 동안 젊은이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고 그 젊은 청년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청해서 우리 정청래 대표하고 네. TF를 구성해서 갔었고요. 네. 그래서 절박한 심정, 네. 간절한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위치를 파악하고 네, 그렇게 이제 구조까지 됐는데 네,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 교민 사회에서 도움을 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줬죠. 왜 그 교민 일부는 그 네. 김병주 저거 이 범죄들 잡아놓고 왜 이렇게 네. 쇼하냐고 아주 거친 표현이 왜 나오는 걸까요? 요민들이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죠. 불만 네. 섞인 여러 가지를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모군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착과 동시에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루트를 가동시켰어요. 네. 프롬페스에 있는데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아는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인 회장하고 한인 지도부에 이런 인원이 있는데 좀 구출 좀 수소문을 했고요. 대사관에도 경찰이 파견돼 있는데 수소문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정부 측의 고위급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도움을 요청을 했었죠. 근데 프롬페스에 있다는 사실로는 사실은 빼내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좌진들한테 어머니하고 소통을 해서 제발 그 위치를 좀 확인해봐라 라고 했는데 다행히 확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에 그 친구가 정모군이 도착을 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밖에 전경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낸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30층 빌딩인데 13층에 있다.
그 프롬페이스는 고층 빌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모군의 친구, 가족, 저희 보호자들이 구글 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대충 어디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한인회와 연계해서 네. 그 지역을 잘 아는 한인회하고 이런 30층짜리 옥상에 수영장이 있고 13층이라고 하는데 좀 여기가 맞느냐? 아니 한인회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거기가 맞다 했고 13층까지 나오면서 그것이 18일 날 그러니까 17일 날 금요일 날 한 12시쯤 13층 정도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거 듣는 순간 아 이젠 구출할 수 있겠구나 네. 하고 저도 자체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루트 중에 믿을 만한 분들을 먼저 전화로 모았죠. 다행스럽게 캄보디아 차관급을 가서 접촉을 하게 됐는데 네. 그분이 한국 일을 돕는 일을 주로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났고 그 다음에 대사관에 있는 경찰, 우리 경찰 또 네. 거기 너무 교포도 자세하게는 또 네. 아니요 다 오라고 해서 아, 네네네. 왜냐하면 전화로 하니까 다 각각이잖아요.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까지 정보를 공유했죠. 제가 한인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했고 대사관 쪽도 이렇게 했고 또 다른 교포를 통해서도 했고 하니까 거기 캄보디아 고위급 차관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작전 성공 못한다. 자기가 관여해서 할 테니까 모든 정보를 차단해라. 왜냐하면 그 정보가 범죄 조직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요걸 또 들어갈 수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인회에서 하는 것도 좀 중질시켜주고 그랬어요? 대사관에서 하는 것도 중질시켜달라. 자기가 캄보디아 차관 정도 되니까 바로바로 다 통하더라고요. 캄보디아 경찰 뭐 고위급하고 다 통하기 때문에 그쪽 루트로 하자. 어차피 한인회도 하든 뭐 대사관에서 하든 몇 단계를 거쳐서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보가 노출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한인회에 양해를 구했죠. 지금까지 찾는데 노력해 주셨는데 요 인원을 데리고 올 때까지 조금 조용히 계시라.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서도 경찰한테 여러 조언을 받았죠. 그날 또 대사관 경찰도 너무 바빴어요. 네. 그날 64명을 전용기로 소환해 와야 돼서 그렇습니다. 경찰 3명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하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할 테니까 경찰은 가서 빨리 64명 소환을 하고 수시로 통화하자 하고 한인회는 하고 그때 그 고위급 차관은 보안을 너무 강조를 했어요. 세면 안 된다. 같이 간 의원 3명한테도 구체적인 거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것이 어떻게든 세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남아서 그분하고 야전 지휘소 같이 하고 비밀로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4시에 한인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걸로 했다가 못 가고 대신 황명성 의원하고 3명이 가라고 하고 저는 하면서 그쪽에 못 가는 사유를 자세히 얘기를 못 했어요. 별도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런데 그때 사회를 보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되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저 간다고 그렇게 된 준비도 거군요. 하고 막 하는데 예. 그 세부적으로 못하고 별도 일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한인을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네네. 또 그 부분은 이 인원들을 한인에서 그 찾는 과정에서 건물이 나오고 13층 정도 나오니까 자체 바로 신고하고 네. 자체 또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갔는지 몰랐는데 네. 그렇게 하다 제가 크로스 시키니까 대단히 서운하셨던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근데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국민들 네. 소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러면 설령 한 교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저 전후 관계를 좀 언론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이걸 보도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일방적으로 막 크게 정치쇼라고 막 맞습니다. 그만 써버리니까. 예.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 상황이 아닌데. 매우 이제 긴박하고 아니, 중요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요. 저는 네. 군에서도 군사 작전을 많이 했지만은 여기서 하나만 삐끗해도 다시 잠적해버리면은 진짜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고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 고위급이 나서는데도 그 보니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면은 한 20일 걸려서 수색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유. 그럼 다 경찰위원회가 열려서 한 4, 5일 후에 수색할 건지가 결정 나면은 한 3주 동안 조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다급해서 오늘 중에 해야 된다. 너 그 차관급한테도 여러 루트를 다 동원해라. 그리고 그날 오전에 상원 부의장까지 제가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쪽도 좀 도움을 요청하고 온데 요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4시쯤 긴급 경찰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6시에 경찰위원회가 끝났다고 하는데 실망적인 소식이 온 거예요. 오늘 급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했죠. 1분 1초가 했는데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그분을 통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렵게 네, 이제 어렵게 구출을 해냈습니다. 네, 했죠. 네. 오늘 저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른 겁니다. 자꾸만 저에게 예의 없다 좀 들어라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네, 얘기장이고, 네. 네, 거기 상황도 이제 또 저희가 알아봐야 되고 우리와의 공조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대응 이런 네, 얘기 할 게 그렇죠. 많아서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범죄 수의 그 1987년생 이 천즈
이자가 보니까 권력하고의 유착이 굉장히 심각해. 그래서 이런 정보가 새 나갈까봐 조심하고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이자는 보니까 지금 현재 훈 마네트 총리, 캄보디아 총리. 총리거든. 거기에 고문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내무장관이랑 합작 회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이자가 모든 범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 여기가 다 해. 완전히 그냥 대기업이야. 범죄 대기업. 네.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 법무부가 이자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21조, 우와. 21조를 이제 몰수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있는데 네. 현재 이자가 지금 도피 중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권력과의 유착 관계. 그리고 심지어 혹시 그 총리도 뭔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게 공조가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의원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이죠. 사실은 권력과 대규모 범죄 조직이 연루되면은 이것이 어려워지는데 네. 이번에 정부 대표단하고 저희 가서 상하원 의원들을 다 만나서 했을 때 지금 훈만의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소탕을 천명했고 네. 그래서 2달 전부터 그런 소탕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훈만의 총리가 된 지 2년 됐거든요. 네. 본인도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하면은 본인 정권이 문제가 된다는 걸 깊게 인식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기대해 봐야 되고 또 이번에 그 저희 정치인들도 가고 그 이재명 정부의 대표단도 가서 하니까 이 심각성을 그 캄보디아의 정치권들이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생각보다 아주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와 협조 그런가요? 체제를 만들고 왔습니다. 근데 희망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렇지 않은 정황도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캄보디아하고 매우 사이가 안 좋은 태국 총리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 태국 총리와의 통화 이후에 태국 언론 매체가 보도한 게 있는데 네. 보도를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태국 매체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제 태국 총리가 아누틴 총리인데요. 아누틴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관련 범죄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는 밝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태국에서 저런 이제 보도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정부 대응팀이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외교부 차관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훈 마네트 총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수사를 좀 한번 해보겠다. 이거 관심 있게 관심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네. 한국에 대한 불만을 또 많이 드러냈어. 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행 경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네. 여행 경보 상향 조정했거든. 네. 이거 빨리 하향 조정하라고. 다시. 이따위 말할 지금 위치가 아니거든.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통화와 관련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문제는 우리 국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거 좀 걱정되던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사이버 범죄는 제가 봤을 때 초국가적인 범죄로 지금 크고 있어요. 네. 이것은 캄보디아와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고무풍선 효과처럼 여기 누르면 옆으로 태국으로 가고 네. 여기 누르면 옆에 베트남으로 가고 이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캄보디아를 정리한다고 이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태국, 베트남 이런 주변국까지 우리 경찰들을 보내서 그러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대로 하고 네.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그동안 이 사이버 범죄가 규모가 좀 조직이 적은 줄 알았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조직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개요? 네, 그런 단지에 가서 작업을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리모델링 작업했던 교포분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살고 있고 와. 그 안에 뭐 식당이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단지를 자기가 6개 정도 리모델링 작업을 가서 와. 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데가 곳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중국에 주로 있다가 최근 5년 전부터 캄보디아 동남아로 가다가 현재 캄보디아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그러한 범죄의 온상이 되는 조건이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달러화를 거의 다 써요. 달러를. 네. 그러니까 돈 세탁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치권하고 유착하기 좀 쉬운 그런 것 구조를 같아요. 갖고 그게 있는 핵심인 것 것 같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우리 한국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 해야 되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하고도 그렇고
또 조만간에 아마 태국이나 주변 동남아 국가하고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정부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 문제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 그 어렵게 그 범죄 조직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무려 12시간에 걸쳐가지고 고생 끝에 한국 대사관에 간 거야. 이제 살았다. 새벽 6시에 도착했어. 빨리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위험하니까. 네. 근데 아예 출근 시간 아닙니다. 어. 8시까지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 8시까지. 앞에서? 문 열면 출근 시간 되면 다시 오세요. 와. 캄보디아 대사가 윤석열이 임명했던 대사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산업자원부 출신 공무원이었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앞장섰던 사람이 가서 ODA 사업 관련 회의들만 주구장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아닙니까? 문제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경찰 공무원들이 한 1,500명 해외에 파견 가서 네. 이런 범죄 소탕을 위해서 또 우리 맞습니다. 교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했는데 거의 다 줄였어요. 몇십 명만 놔두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온 겁니다. 아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단 캄보디아하고는 합동 수사 TF를 만들어서 우리 경찰을 파견을 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변 동남아 국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저희 의원단은 상원 의원을 만나서 합동 수사 TF도 만들어지는데 네. 거기 우리 파견된 경찰에게 우리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은 좀 부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늘 보조적인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캄보디아 상원의 부의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인들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까지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실은 저 이제 국회의원이라서 말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그런가요? 갈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조금 깎아서 예. 이제 드린다면 이 지금 훈 마그네 총리가 훈센 전 총리의 아들이잖아요. 네. 훈센 전 총리는 32살에 집권해서 38년 정도 하고 아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 김건희 윤석열 주도로 해서 캄보디아 ODA 20배 예. 늘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감금 신고가 급증하는데 계속 ODA 지원 예산 줍니다. 20배 늘려나갔어. 늘렸잖아요. 20배. 진짜 나쁜 정부지. 자,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ODA가 늘어나면서 혹시 그 ODA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훈센이나 훈마그넷 그 정부 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린스 그룹 이쪽하고 뭐 그다음에 또 한국인들이 거기서 코인 관련된 일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캄보디아 주식거래소의 그 제일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한국거래소이기도 해요. 이런 등등의 사실은 경제적으로 정경유착을 통해서 범죄 조직이 그대로 뭐 이렇게 이게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들이 규모를 더 키워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간 ODA 자금이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갔을 가능성. 네. 아따 조심스럽다 이거 말하기가 너무 힘드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경찰 외사과 직원들이 1,000여 명에서 30여 명 정도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에 파견 나갔던 경찰 다 줄어들었다는 게 정말 황당한 게 이게 그 현지 교민들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국내 대한민국을 향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네. 로맨스 게임, 주식 국가주자, 주식방으로 사기 다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런 조치를 취해들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캄보디아에서 들어오지 않은 그 대한민국 사람들 네. 숫자가 2021년까지만 해도 900명 정도에 그쳤거든요. 네. 2022년에 3,000명 단위로 늘어나요. 맞습니다. 3,000명, 2,000명, 3,000명 그렇게 계속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풀어지니까 우리 경찰이 안 가 있으니까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지금. 그렇죠. 거기 사실은 경찰도 원래 한 명 있다가 이제 겨우 2명에서 3명밖에 우리 경찰 안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발 인원 좀 증언을 해달라. 네. 지금 이런 신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을 대대적으로 좀 보내서 특히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좀 완전 소탕을 해야 우리 국내에도 피해가 없고 네. 또 젊은이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번에 64명 그 전 세계로 돌아왔는데 저 이상한 통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 그 경찰청으로 쭉 인원 배치를 이렇게 수사를 하라고 배치를 했는데 충남 경찰청에 45명. 네. 네.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 45명이 천안에 소재한 한 학교 대학생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느 그 범죄 조직이 어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그 지역 타겟팅하는구나. 타겟팅해가지고 거기서 선후배들을 쭉 그렇죠.
아유, 굴비역 엮어가지고 쭉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무섭다. 물론 가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 조직이 한 학교나 취약한 젊은 이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타겟팅해서 가는 거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좀 철저히 조심해야 조사할 됩니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SNS 같은데 네. 그 여행 가는 예국을 절대 남기지 말라고. 그러면 타겟팅이 되나 봐. 그것도 그러면은 그걸로 타겟팅이 딱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생뚱맞은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나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캄보디아 간다 뭐 이런 거 올리면 그 사람이 타겟팅이 돼서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접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어차피 나는 캄보디아 갈 거니까 거기에서 거기 빠져드는 거라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명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네. 그 18일 날 그 경찰서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3명 다 어떤 식으로 왔느냐 물어봤더니 네. 한 명은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남양주에 지역에 있던 정모 군은 친구가 소개해서 왔다. 친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오면은 하상 같은 정비하고 돈도 500만 원 이상 벌고 한다고 왔고 한 명은 이제 3월에서 6월까지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돌봐줬대요. 좋아. 그리고 복귀하고 계속 컨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면은 무슨 정비도 배우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은 없고 일단 호텔에 가 있으라 차 몇 번 보냈으니까 차 타고 가니까 이제 거기 딱 감금이 되면서 핸드폰과 저걸 뺏어서 여권을 뺏었고 한 명은 구직 사이트를 보고 거기 500만 원 이상 받고 뭐 보장한다 이러니까 거기에 연락을 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좀 네, 다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공격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지만은 저는 뭐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언제나 바칠 각오로 또 다짐으로 했고 이번에도 그런 마음이 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아 네. 장동영 얘기를 잠깐 하고. 네, 하고 가야 싶은데. 돼요. 그럼 요것만 하고 가요. 요것만 하고 예, 요거 하고 가. 하도 장동영하고 오세훈을 하고 가야지. 근데 장동영까지 하고. 장동영 하고 가야지. 장동영. 김병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빠르게 정치권 이야기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우리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이는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당대표. 당 대표야. 그런데 17일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를 면회하고 이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을 했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8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요.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한심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누구랑?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니들만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데 어찌됐든 뭐 자세한 이야기 이따 하실 테니까요. 이 글을 올리고 나자마자 모든 진영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네. 민주당은 뭐 당연히 비판하겠지. 그렇죠. 민주당 뭐라고 비판합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 일단 정성국 국힘 의원은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하셔라. 네. 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비판하는 건 뭐 너무나 기본값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심지어 윤석열 변호인단도 맹폭을 가했어 변호인단이. 면회 갔는데 왜? 자, 김계리 변호사는요. 조용히 잡범죄 가셨겠어요? 일반 접견으로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라고 했고요. 송진호 변호사는 끝까지 장소 변경 접견을 주장해서 민주당이 대통령님을 인권 탄압하는 걸 알렸어야 하는데 페이스북에 올릴 이슈거리 하나 만들려고 한 거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동희가 이제 특별 면회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돼서 일반 접견 이렇게 그 가림막 사이 두고 교도관들도 뭐 있는 곳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접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계리가 본질을 꿰뚫고 있네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윤석열 일당들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본인은 이게 숙제예요. 근데 숙제를 한 겁니다. 장동혁 입장에서는. 근데 숙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면은 이게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욕먹을 거 숙제 일찍 해버리자. 그리고 요걸 나는 좀 쇼처럼 해가지고 극우 지지층들을
나의 개인적인 지지 세력으로 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요. 장동혁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주위 참모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 지방선거 쉽지 않습니다. 원래 정권 초기에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합니다. 네. 우리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인이고 일개 의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극우들을 집결시켜서 나의 개인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내오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장동혁은 국민의힘이 그런 단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망하든 말든 나는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유력 대권 주자가 되고 싶어. 이 프로세스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장동혁 씨가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서 예, 발음 잘하셔야 돼요. 주옥 같습니다. 저는 주옥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옥 같아가지고 그 중에 특히 힘든 상황에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와 그 정치인들이 무장해야 될 두 기둥이 있다면 성경이 아니라 법전이고요. 네. 기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을 했다는 얘기 이렇게 대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 정권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죠. 이거는 제발 우리를 정당 해산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듯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이 정당 해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보면 이 당이 주요 정치인들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근데 이 주요 정치인들을 제대로 징계하고 이 주요 정치인들과 분명히 선을 그어서 개선의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해산의 논리거든요. 네. 근데 선을 지금 윤석열과 선을 긋지 않으면 정당 해산 논리랑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선을 긋기는커녕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윤석열의 기도를 추앙하며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싸우자. 이거는 정당 해산을 해달라라고 호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그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어요. 두 남자가 그렇게 울었답니다. 10분 중에 절반을. 아 진짜요? 예, 우느라고 얘기를 제대로 못했대요. 거기 가가지고 둘이 울었대 장동혁이랑 김민수랑. 아니 장동혁이나 김민수가 윤석열하고 무슨 특수관계가 있었습니까? 별거 없었어요. 장동혁은 없지. 말씀과 기도로 네. 단단히 뭉친 갑자기 뭐 관계가 영적으로 지금. 뭐가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형적인 쇼입니다. 쇼. 정치 쇼입니다. 아니, 너무 장동혁은 한동훈에 붙었었죠. 그렇죠. 네, 네, 원래. 사무총장이었죠. 나도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장면을. 그 일반 접견이었기 때문에 특수유리로 가름막이 있는데 두 남자가 나란히 앉아있고 맞은편에 윤석열이 있는데 두 남자가 이를 자꾸 울었다는 거 아니야. 그 심지어 그러다가 시간 10분 됐는데 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러고 가. 그거 그러면 윤석열이 눈치챈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게리야, 나 당한 거 같아. 게리야, 나 당한 거 같아. 제가 챙겨요. 눈치챘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김건희가 이제 꿰뚫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끼리 야 저는 우리 편 진짜 우리 편 아니야. 쟤들 쇼한 거야.라고 그분들끼리 싸우는 거야 지금. 김계리가 그 듣고 제가 진짜 짜증나네. 대통령님 제가 진짜 윤벌씨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거칠었을 것 같아요. 예. 그분 굉장히 거치시잖아요. 송화했습니다. 예. 차마 방송에 담을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오세훈은 뭐 다음에 씹으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저는 이제 국정감사를 하러 고맙습니다. 도저히 장동혁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이 고맙습니다. 시기시기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오세훈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네. 사실 그동안에 오세훈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문제도 그랬고 그렇죠. 한강버스 그전에 또 한강 택시 날려먹었고 네. 맞아. 아니 사실은 이게 너무 명확하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박진영 교수님 네. 정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니까 이자가 네. 서울시장 음. 적합도 조사에서 이번에 또 1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일단은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자구도의 일이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인지도입니다. 인지도예요? 오세훈이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생각에는 익숙합니다. 오세훈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급박하지 않은 선거를 앞두지 않은 여론조사에서는 그냥 익숙한 사람 그냥 대충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하나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광역단체장이라든가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행정가의 이미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측면. 네. 그리고 중도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후보들도 늘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 한강버스 오세훈이가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하고 네. 돈도 많이 쓰고. 본인의 역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이 선긋기에 쓱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감장에서 한강버스를 뭐라고 오세훈이가 이야기했는지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9월 22일 한강버스 104호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중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승객이 전원 하차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발전기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인데요. 근데 이 고장이 정식 운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됩니까?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고 시장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업이고 시장님의 예를 들면 인력과 재원 그리고 조직을 총동원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사실상 민간 회사입니다. 네, 그것도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의는 민간 회사인데 사실상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사장님은 오세훈 시장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좀 과도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5분. 야, 이거 잘 됐으면 저렇게 얘기했겠냐고. 잘 됐으면. 잘 됐으면 이거 다 제가 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반대들 하시더니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잘 됐으면. 사실상 민간 회사다. 와. 아니 홍보 예산으로만 한강버스 홍보 예산으로만 4억 원을 썼다. 홍보하려고. 홍보에만. 그거 다 자기가 그리고 받는 거 아닙니까? 한강버스 최근에 가장 열심히 나와서 언론에서 대응했던 사람은 부시장 김병민 아닙니까? 김병민. 부시장. 왜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민간 회사인데 서울시 부시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근데 드러난 거 보면 홍보비 4억 원 썼는데 한강 수역이 낮기 때문에 수심이 낮기 때문에 배 운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그런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 중단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모르는 내 거 아닌데. 와. 내 거 아닌데. 아니 아무리 인지도라도 이런 걸 보고도 21% 나오는 건 저는 못 참겠어요. 뭐 정당 지지도가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저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얍사바다 명사로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명사로는 기회주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대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늘에 다다를 수 있다는 상징 조작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 유람선 한강버스 문제로 상징 조작을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품격을 파리처럼 하고 싶었다. 그런 상징 조작을 하고 싶었던 건데 결국은 이게 한국의 현실이 안 맞았던 거죠. 그렇죠. 이 정치하다 보면요.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현실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 경제라든가 공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문화, 축제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걸 전면에 내세워서 정치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국민의 삶과 생각보다 그렇게 밀접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스위스라는 나라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줄 알잖아요. 국민 총생산에 스위스 관광업 차지 비율이 5% 6%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스위스도 제조업으로 먹고 삽니다. 전 세계 대부분이 알고 있는 뭐 스페인, 이탈리아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산업은 부차적인 것이고 선진국은 다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요. 그리고 광역지자체장들은 산업 경제라든가 도시의 공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나쁜 사람이지만 뉴타운 했던 청계천 만들었던 MB는 그래도 상징 조작에 성공한 겁니다. 아이디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오세훈은 진짜. 아는 게 한강밖에 없어. 한강 진짜 너무 한강밖에 없어. 제가 예전 기사 찾아보니까 그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예전에 문제 막 심각했잖아요. 그때 오세훈이 그거 해결하겠다고 수륙 양용버스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 차라리 장갑차를 도입시켜라 해가지고 쳐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정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지금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네. 엄청난 일을 물밑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물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임태훈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옷을 아주 예쁜 걸 입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옷 훔쳐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또 부녀회가 있나 보군요. 자,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꼭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지선 씨도 네. 집중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정말 중요해요. 네. 조희대의 대법원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당연하죠. 가담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데 네.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 지금 내란범들은 결국 조희대의 대법원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정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이거 제일 심각한 문제야. 네네. 이거를 다행히 임태훈 소장님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 부분 다뤘었죠. 네.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게 천대엽이에요. 천대엽이가 거기 참석했거든. 근데 천대엽이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이 회의와 관련해서 약간의 말실수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조치할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되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발언했거든요. 네. 너무나 중요한 자백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일단 잠깐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거. 네. 자, 계엄 당시 보도를 보면요. 대한민국 조의대 대법원이 어떤 스탠스였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거의 안 하고 있었어. 조의대 대법원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되고 바로 태세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월 4일 0시 33분 채널A 보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보도를 보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에 이 재판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시간이 12시 33분입니다. 네. 그리고 0시 46분 조선일보의 보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이고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와, 다 내어주겠다는 거야.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야, 이거 완전 전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가 소름 끼치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네. 통과가 된 직후 어떤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보도를 보면요. 대법원 긴급 간부회의 계엄령 효력 등 검토와 함께 내용을 보면 조의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이제서야 기본권 운운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심각합니다. 그러네. 임태훈 소장님, 와, 진짜 훌륭합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기자회견 했는데요. 그 국회에서 한 이유는 제가 이제 군사법원 법사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저희가 마침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게 답변이 왔어요. 그 전날. 네. 그래서 뭐 이걸 묵혀둘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뭐 하셨어요? 8가지 했는데요. 그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대법원장 한남동 공간 출입 기록하고요. 계엄 당일 날과 그 다음 날 대법원 청사를 출입한 공무원의 출입 기록 그리고 비공무원의 출입 기록, 요걸 청구를 했는데 요거는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안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법원이요. 그래서 근데 그 비공개 사유가 정말 웃겨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뭐 자기 집이냐, 거기가? 그러니까요. 그 공간은 자기 집이기도 하지만 공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럼. 그래서 공간에 대한 출입 기록은 사생활이 아니라 왜 이걸 출입 기록 다 남기냐면 부패방지법, 그러니까 뇌물이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할까봐 다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더 문제는요. 나머지 자료들은 부존재한다는 게 나왔어요. 뭐냐면 이틀 동안 그 열린 대법원, 그러니까 첫날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 관련된 정보. 계엄 당일? 그러니까 당일날. 그러니까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자 명단, 그리고 회의록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내놓으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핵심이거든. 네, 그리고 대법원 및 법원 행정처에서 열린 회의 전체, 그러니까 이거 말고 긴급 간부 회의 말고도 한 회의들이 있으면은 다 관련 정보 내놔라. 저희가 적시를 다 해서 내놓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2월 3일에서 4일에 열린 대법관들의 회의도 있으면 이 회의 관련된 정보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와 법원 행정처장 관용차 일지를 내놓으라 했는데 다 부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일단 부존재 결정을 했고 비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대로 밝긴 하는데 이게 저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의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심야 간부회의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참석을 했고 아까 얘기한 천대엽 처장도 참석을 했지만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실장급 간부들 그리고 관련 심의관들이 모두 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계엄에 따라서 사법권이 넘어간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통상적으로 을지연합훈련을 하면 충무계획 그러니까 국가비상계획에 따라서 계엄 사법 사무는 전시계엄 사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위반자 중에서 중요 사건은 통상적으로 계엄사에 있는 지구계엄사령부나 지역계엄사령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담당하지만 포고령 위반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어디서 재판을 해야 될까요? 민간법원, 즉 대법원이 관할하는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 이런 데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무를 누가
관리 감독하냐면 계엄사령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요 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계엄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임무를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했기 때문에 근데 맞아. 이제 모른다고 하겠죠. 왜냐면 전쟁이 안 났는데. 아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야 이거는 불법 계엄의 소지가 높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회의를 했다는 거는 계엄에 이 불법 계엄에 동조해서 응원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즉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반란에 가담한 겁니다. 맞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조은석 특검이 대법원과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 조사, 강제 수사를 해야 돼요. 영장이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심각해졌어 이제. 사실 이 구도가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합수부의 수사검사를 누가 파견할 것인지 그리고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고 교도소의 수용 인원 파악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아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어요? 합법적인 계엄이라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장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자마자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그냥 평범한 변호사들조차도 계엄 포고령 1호가 뭐였으면 정치활동 금지였어요. 이건 네. 위헌이다. 그럼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 그 의료 거부하고는 의사들 처단하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와중에 합법적인 계엄이라면 해야 할 일을 따지고 있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계엄 사령관의 지시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 준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엄에 동조했다는 뜻인데 네. 대법원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계엄이 합법인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그게 상권 분립에서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사법부가 불법 계엄에 어떻게 종속될 것인가 먼저 회의를 했다. 이거는 스스로 상권 분립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대법관 저는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이. 전 조희대를 비판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봐요. 지금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내란범들 다 풀려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뭐 복귀해 보시면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위시에서 국무위원들이 내란 가담 해놓고는 자기 나중에 하지 않았다고 다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같이 계엄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역해놓고는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된 대법원의 언론 대응 역시도 사실은 계엄 해제 이전과 이후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문제는 단순한 의혹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가 저는 아니다. 전혀 아니야.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회의를 지시한 건 아닌지 그리고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지점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란 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아까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법원은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 뒤에 본인들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계엄에 내응해서 동조한 것에 대한 정보를 모두 싹 감추고 지금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어. 근데 공무원은 회의로 회의 자료로 말한다고 하거든요. 간부 회의가 있었으면 그 간부의 회의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사실 저거는요 사법부 독립하고도 상관없어요. 재판 내용도 재판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근데도 사생활의 비밀 보고. 이거 심각합니다. 저희가 절차대로 저희가 이제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텐데 그게 기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예를 들면은 행정소송에 들어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본인들의 범죄의 이력을 다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걸 이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 있을지 말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도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면 법리적 검토를 촘촘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내부의 이제 법조인들도 약간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 같은 분위기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저 교수님 내란 재판부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다시 이야기를 꺼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특별법 이야기도
뭐 지금 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요. 일단 김건희 특검 같은 양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며칠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관련되는 게 직위원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직위원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인가 라는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직위원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 버린다.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은 윤석열 구속기간 문제가 또 애매해집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특별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게요. 지금 이 각건 비슷하게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재판만 하더라도 지금 크게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김용현 같은 경우에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그래서 판사들이요 지금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명백한 내란 재판이 되어야 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것들은 다 쪼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각형이 나면은 사실 좀 어렵다. 그리고 한 재판부에 전범 재판하듯이 모두 몰아넣고 한눈에 보게끔 선고를 해야지 제대로 된 판결문이 나오는데 지금 직위원 재판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 자체가 쪼개져 있는 것이 일부러 국민들 관심 사이에서 멀어지도록 실무적이지 않은 판에서 지금 우리가 공소를 행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국회가 내란 특별 재판부로 해서 일괄되게 재판부, 그러니까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도 내란 특별 재판부가 구성해서 재판 절차를 하나로 압축해서 완벽성을 가하게끔 저는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행정부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이대 사법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아니, 지금 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박성재 영장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 있잖아요. 박정호 부장판사 영장 기각 사유가 계엄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 박성재는 몰랐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식이잖아요. 지금 같아요 지금. 네. 같다니까. 같아요 저게. 그래서 이제 조이대의 난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조이대 반응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간 벌기 위해서 아니 3월 28일에 급하게 봤다. 뭐 그것도 물론 다 뭐 말도 안 되고 다 문제인데 네. 이런 와중에 MBC가 아주 엄청난 또 보도를 했어요. 네,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그래 우리 3월 28일부터 봤다 이거잖아요. 그럼 네. 봤더니 대법관 중에 2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이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 호주, 칠레, 미국을 출장 다녀왔고요. 야, 13일 동안 해외로. 그리고 또 한 명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도 신숙희.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 동안 남아공과 아일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재판관이 공석 2명이나 해외에 있었던 거예요. 13일을 각각. 35일 중에. 그런데 천대엽 처장은 이런 얘기 계속했었죠.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끝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돼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2명은 뭐 줌으로 통화했습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것에 또 안 되는 게 또 나온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이 천대엽 법원행 지사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갔다 온 게 사실 MBC 단독이긴 하지만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관 여기 해외 가가지고 이런 일 했어요라고 보도 자료까지 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홍보했어요. 자랑을 많이 홍보를 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감출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안 났잖아 뭐 하나도. 감출 의지가 없었고 그러니까 3월 28일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 아이고 두 사람 갔다 온 건데 그건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3명이라는 게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 그럼 7만 페이지씩 뭐 종이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뭐야 이게? 근데 형사 사건은 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이번에 때문에 나왔죠. 저 말은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저희가 지금 내란 특검에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그 저희가 최대 고발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저희가 숙제 검사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내란 특검이 제대로 지금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최대 고발이니까 가서 검사들 앉혀놓고 숙제 검사를 좀 해야죠. 그래서 숙제를 제대로 못했으면 저렇게 아니, 무슨 그런 얘기 하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들어갔다 나와서 얘기해. 아니 숙제 검사 해야 돼요. 숙제 검사 해야 하는데 되고. 아니 네. 센터장님 하는데 네. 이런 얘기하면 또 빨리 보낼 거 아니야. 부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조용. 아니 하고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서 조사를 받을 거고요. 네, 내란 잘하고 있습니다. 뭐 검사들이 문제죠.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오늘 뭐 보도가 났지만 해병특검이 지금 오늘 5명을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 영장 전담 재판부가 또 영장 기각할까봐 저는 걱정거리인데요. 저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 저렇게 꽂아놓은 4명의 영장 전담 재판 판사들이 계속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것들 다 기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최상병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아마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 지금 오늘 5명을 했지만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 부분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영장이 다 발부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김동혁 검찰단장도 오늘 김동혁 김동혁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드시 저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네. 김계한도 모해 위증까지 해서 다 이제 국회에서 위증한 것까지 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번 주는
최상병 특검의 주관이다라고 보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최상병 특검 얘기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네. 말 나온 김에 그 최상병 특검이 이제 밝혀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크게 보면 네. 그 임성근의 무리한 지시로 최상병을 사망케 이르게 한 것인가. 요게 이제 큰 하나의 진실의 네.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의 지시로 수사가 무마됐는가. 수사 무마. 요 두 가지예요. 네. 근데 오늘은 윤석열의 지시로 수사가 무마되었는가.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 최상병 특검은 김건희의 최측근 이종호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를 통해 임성근을 수사 대상에서 빼주려고 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런데 임성근이는 김건희의 최측근 이종호를 아예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 아예 맞아. 네. 아예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최상병 특검이 배우 박성웅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네. 임성근하고 이종호가 나까지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야. 네. 이 진술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특검 진술입니다. 박성웅 씨.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종호 대표, 임성근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 이종호 대표와는 이미 알던 사이고 임성근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내가 처음 봤다. 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동석한 A 씨라고 있는데요. 네. 그 A 씨가 같은 결의 이야기를 YTN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종호랑 임성근이 같이 있는 걸 본 거는 한 서너 번 정도다. 내가 자리를 함께 한 거는 근데 한 번인데 그 자리가 배우 박성웅 씨도 함께 했던 자리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종호가 아이고 우리 임 사단장님, 아이고 우리 성근이 이렇게 술자리에서 소개를 해주더라. 이거는 왜곡이 될 수가 없어 기억이. 그렇죠. 네. 우리 성근이 우리 임사단 우리 성근이. 이거는 기억의 왜곡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엄청난 진술이 나온 것 같이 언론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종호의 통화 녹취를 보면 임성근이랑 엄청 가까워 보여. 맞아. 예. 아니, 이게 엄청 잊혀졌을 텐데 다시 한번 그럼 이종호의 통화 속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모를 수가 없잖아 지금 네. 나오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그러면은 우리 성근이도 좀 연결이 되네요. 다 이게.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이는 국회에 나와서 끝까지 모른다고.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해요? 끝까지. 와. 끝까지 모른다고 하는 임성근이가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임성근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임성근 이종호 씨와 식사했다. 배우 박성훈 씨가 진술을 했어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이 박성훈 배우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확인을 하면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 옆에 있었어요. 그날 참고인으로 나갔는데 와, 대단해. 옆에 있었는데 대단해. 빤한 거짓말도 대단해.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보다는 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김동혁 김동혁이 있더라고. 단장도 최악의 나오잖아요. 투샷이에요. 제 앞에 신범철 차관이 있었고 그 옆에 연보영 군검사, 그 옆에 보통검찰부장 김민정, 그 옆에 김동혁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보니까 보통검찰부장 김민정 중령은 발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보영 군검사도 주눅이 들어서 떨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세등등하게 박정훈 대령 항명이라고 유죄 줘야 된다고 군사법원 법정에서 굉장히 기세 있게 얘기를 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 연보영 군검사는 사복을 입고 나왔고요. 김민정 보통검찰부장은 중령 정복을 입고 나왔어요. 공군 법무관인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니들이 처벌받는 날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임성근은 뭐 반성의 기미가 1도 없고 그냥 뭐 본인 뻔뻔하게 계속 시종일관 거짓말하면 자기는 잡혀가지 않는다라는 그 친척인 박철환 검사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귀해 보면 박철환 검사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최상병 특검이. 근데 비밀번호 한동훈처럼 막 30개 걸어놓고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검사한테. 한동훈 24자리입니다. 24자리. 고소걸 그 24자리 차이는 하여튼 그래놓고는 문자 보내가지고는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는 풀어보려면 풀어봐라 이러고 조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검사한테? 진짜? 네, 박철환 검사가. 근데 박철환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핸드폰만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문제는 자택이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칼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지금 영장 이 판사들이 문제가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통신 기록에 대한
그 기록 영장은 또 안 내줍니다.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통신 내역을 먼저 보고 이 통신 내역이 문제가 되면은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게 수사의 ABCD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줍니다. 핸드폰은 내주고 통신 기록 조회는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지금 판사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작년에 저희가 박철환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감찰을 요구하는 감찰 요구서를 대검에 접수시켰는데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노만석이 됐는데 노만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노만석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검사로서 자기 공무 수행 중인 시간에 사적으로 임성근 청문회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코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사실상.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나 중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대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현직에 그냥 제대로 가만히 있고. 지금 오히려 광주고검에 있다가 부산지검 어디 뭐 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직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세상이 바뀌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 챙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요. 아니 검사는 그렇다 치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통신 자료 조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거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줘요. 그러니까. 너무 줘서 압수수색 영장이 90%라면 그건 99%예요. 비율을 하자면 그건 아무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랑 통하는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경찰도 신청하면 검사들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건데. 저 수시로 문자 받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잘 들여봤다고. 저도 그래요. 네. 진짜 자주 와요 문자가. 아니 그거랑 휴대전화 내역을 보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너무 다른 거거든요. 다르죠, 네. 근데 야 머리 좋다 근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 수혜든 압수수색이든 영장을 어차피 내줘봐야 못 푸니까 못 볼 거고 그렇잖아요. 주변으로 확대를 못하게끔 통신 기록을 모르게 해주는 통신 내역은 조회를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압수수색 영장 어떻게 내주냐면요. 신체하고 핸드폰만 내주고 집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안 내줍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심우정 집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심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핸드폰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원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을 10개를 신청하면요 한 5개 이상 칼질을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3특검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비율을 나중에 한번 수사 끝나고 나면 통계를 내야 돼.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아마 압수영장 발부율은 가장 높긴 할 텐데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율은 굉장히 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칼질 당하거나 심지어 통으로 압수영장이 기각된 사례들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지기현 그러니까 대법에서 우리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윤리감사가 이것밖에 못해 대신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릴게라고 했는데 대법에서 알고 보니까 대법에서 영장을 안 내주고 있어요 지기현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영장도 안 내주고 그 감찰 보고서도 안 주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공수처 결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야 이게 진짜 심각해. 지금 여기저기 다 막혀 있어.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는 거하고 똑같이 영장 발부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 지금 온 사방 다 막혀 있다고 지금. 그리고 뭐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내란 방조 부역한 법무관들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란을 방조하고 부역한 군 법무관들. 군 법무관. 제가 이제 국회 이제 그 청문회 출석해서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입니다. 그리고 김상환 육군법무 법무실장 이 사람이 육군 내에서의 병과장이에요. 법무관들의. 이 사람들이 계엄 당일날 무슨 일을 했고 이 사람들이 왜 여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의 보좌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계약직이니까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르질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엄 편람상 기획조정관이 포고령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을 법무관리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선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계엄을 TV 보고 알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 손을 거치지 않은 포고령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거나 건의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조범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이 사람은 12산 내란 버스를 탔습니다. 이 사람 원스타예요. 근데 서울로 올라가면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계엄 사령부의 법무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이죠. 그래서 이걸 이미 본인 알고 있어요. 이 계엄이 작동하면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죠. 이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위한 부하 수행죄인데 육군 참모총장의 법무참모로서 박안수에게 불법 계엄이 안 된다는 지휘 조언을 해야 되고 내란 버스에 탑승하는 장군들에게도 버스 타면 최소한 부하 수행죄고 계엄사 업무를 맡게 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다. 이것은 군사 반란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는 그 버스를 타요. 그래서 눈앞에서 내란죄 저지른 걸 눈 감고 부역한 법조인들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군사법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이창민 법무관 이런 사람들 대령 지휘 추천하는 겁니다. 진급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껌딱지처럼 붙어서 지금 현재 육군참모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윤비나. 네,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요. 이 사람 뭐 자기가 포상받은 거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언론이 너무 이 사람 띄워가지고 제가 지금 맞아. 열이 받는데요. 우리가 바로 잡았어요. 네, 방첩사 법무실장 이은숙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이 사람 임기가 남았어요. 많이 2년 있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윤비나로 교체를 합니다. 왜? 윤비나는 육사 출신 법무관이니까요. 계엄 직전에 계엄 선포 염두에 둔 불법적인 사실상 보직 교체이고 편제직위도 중령에서 대령으로 바꿨고 원래 중령 자리인데 이윤숙 중령을 내쫓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김상환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법무실장 김동혁 윤비나가 사실상 공동정범이죠. 계엄 하에서는요. 계엄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를 본인이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윤비나가 아니라 다른 군 법무관 부하들이 압수수색에 반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이거 네가 진짜 반대인 거냐 아니냐를 질문해야죠. 국감 때. 그래야지 위증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중선이 서버 압수 때 영장 가져가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비나가 불법 계엄을 도우려고 한 말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성우가 물어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물어보니까 대답한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윤비나 대령이 12월 3일부터 4일 요 이틀간의 행적을 시간 순으로 진술하라고 해야지만이 저는 이것도 진상이 규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게 사실 그 내란에 가담한 그 여부를 알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회색 지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가담한 사실이 나오는 순간 바로 쳐낸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정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비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회색 지대 뭐 100번 양보해서 근데 왜 이 사람한테 포상을 주려고 했습니까? 그게 이제 기무가 이제 방첩이 공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첩사를 해체하냐 말아야 되냐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방첩사는 본인들이 해체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공작을 하다가 지금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장군 3명이 그러니까 보직이 변경됐어요. 직무배제됐는데 뭐냐하면 방첩사는 아직도 존재해야 된다. 왜냐? 군대 내 간첩을 잡아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고 그러한 법적인 논리를 충실하게 대변해 줄 사람이 윤비나인데 윤비나를 영웅을 만들어야지 방첩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비나를 앞세워서 공작을 하는데 윤비나 자체도 쫄리는 거죠. 왜냐하면 포상 받았다가 나중에 조사해서 아닌 게 들통나면 공적도 박탈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겸양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거부하고 있는 겸손한 것이죠. 것처럼 이번에 포상 거부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흐르는 관계로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그 좀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해주실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박상용이랑 대법원은 확실하게 지금 심각성이 그게 제 있습니다. 핵심이야. 네, 그렇게 진짜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